자, 어, 이 지금 18장의 문제들은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17장이나 이런 데 푸는 문제들보다 대부분 다 쉬운 문제들이에요. 아주 간단한 되게 3차원 문제고 그래가지고 적어야 되는 게 많고 그렇긴 하지만은 아주 대부분이 되게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이제까지 배웠던 원리들을 갖다가 적용하는데 어떻게 쉽게 이게 다 적용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문제들인데, 우선 이 문제는 이렇게 플레이트가 여기 실로 천장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이 평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F 델타 T라는 충격량이 가해졌을 때, 이 모서리에 D점의 모서리에 가해졌을 때, 그랬을 때 이 충격, 이게 원래 가만히 있다가 충격 받은 후에 그 직후에 이 플레이트의 각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플레이트 무게중심, 이 중심이죠, 이거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플레이트의 관성 모멘트를 이렇게 적은 게 X방향, Y방향, Z방향, 이 세 방향, 여기 P1, P2, P3 방향, 이 방향으로 세 개 방향으로 적은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보면, 이쪽 P1 방향에서 보면 12분의, 여기서 보면 이게 하나의 막대기로 보이겠죠.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은 마찬가지, 이쪽에서 봐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관성 모멘트, 이렇게 돌아가는 관성 모멘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돌아가는 관성 모멘트죠. 그래서 항상 이 플레이트에 이렇게 수직인 방향의 관성 모멘트가 제일 크죠. 그게 이 사각평판 관성 모멘트 이거고, 나머지 이쪽이나 이쪽은 마치 막대처럼 보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방향으로 관성 모멘트 값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 세 방향으로 이 프린시팔 방향이, 엑시스 방향이, 그 주 관성축 방향이 P1, P2, P3니까 관성적들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죠. 그럴 경우에 이 P1, P2, P3 좌표계를 이용해서 이 충돌 후에 이 플레이트의 각속도를 표시했을 때 이렇게 세 성분을 갖는다라고 표시할 수 있죠. 물론 여기서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질량 중심점 G점의 속도도 역시 이제 그 좌표계를 이용해서 세 개 모르는 놈, V1, V2, V3 우리 모르는 놈이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걸 V1, V2, V3,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를 구하는 게 우리의 이 문제에서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러면은 그 각운동량은, 플레이트의 각운동량은 첫 번째 관성 모멘트 곱하기 요거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I1 오메가 1 P1 햇, I2 오메가 2 P2 햇, I3 오메가 3 P3 햇,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걸 여기다 대입하지는 않았고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노테이션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선형 운동량은, 플레이트의 질량 중심점의 선형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질량 중심점의 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왜 구했냐면, 바로 얘 미분이 그 플레이트가 받는 미분이 그 모멘트와 같다 하는 거고, 얘 미분이 플레이트가 받는 힘의 합과 같다, 그게 운동 방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적분한 게 바로 충격량 운동량 원리로 처음에 있었던, 이게 이제 선형 충격량 운동량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운동량 L1 제로죠. 플레이트가 안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무게중심에 대해서 있었는데, 거기다가 충격량이 가해져 가지고 마지막 운동량이 됐다, 이런 법칙인 거죠. 여기 처음에는 운동량이 0이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마지막 운동량은 바로 질량 곱하기 이게 마지막 운동량이죠. 그놈이 충격량이 뭐였냐면 F 델타 T 마이너스 F 델타 T P3, 방향이 F 델타 T가 크기고 마이너스 P3 햇으로 방향으로 충격량이 주어졌으니까, 그죠? 이거 비교하면 그냥 V1, V2는 0이고 V3만 마이너스 n분의 F 델타 T라는 게 거의 쉽게 나오죠. 굉장히 쉬운 그런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각운동량, 각충격량 요 법칙도 마찬가지죠. 운동량 충격량 법칙에서도 그 최초의 각운동량은 0이고, 이 어떤 각 충격량이 가해져서 최후의 각운동량이 있다. 최후의 각운동량이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고, 각 충격량은, 지점에 대한 각 충격량은 요 위에서
보면은 요 지점에 대해 여기서 지금 충격량이 가해졌는데 요거에 대해서 할 때는 요 R 크로스 요 충격량 한 개 바로 각 충격량이죠. 그래서 G에서부터 D까지의 그 벡터가 바로 요거죠. G에부터 D까지 벡터가 마이너스 2분의 A P1 마이너스 2분의 B P2 그 다음에 이게 그 충격량 마이너스 F 델타 T P3 이거 뭐 계산하는 거 쉽죠. 그래서 이거하고 얘하고 비교해 보면은 여기서 오메가1과 오메가2가 다 오메가3가 다 이렇게 쉽게 계산된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가 그 3차원 공간에서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문제는 뭐 그 물어보는 게 무슨 그 가운동량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 이런 거 구하는 문제인데 디스크가 이게 평판 위를 갖다 굴러가는 거예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뺑뺑 이렇게 도는 거죠. 5점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굴르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오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굴른다고 했으니까 C점의 속도는 0이에요. 물론 이 5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도니까 5점의 속도도 0이고 이 디스크나 다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리지드 바디예요. 리지드 바디. 5점과 C점 사이에 2점 정리를 쓸 수 있죠. 0이고 얘도 0이고 0 더하기 오메가 크로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 하면은 바로 C점의 속도도 0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 그 각속도를 갖다가 이렇게 세 개 성분을 갖는다고 이거 세 개 성분 아직 모르는 거죠. 갖는다고 생각하고 2점 정리를 C점과 5점 사이에 적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저게 돼가지고 O에서 C까지의 벡터가 바로 LD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L이고 LD1 이게 D1 방향이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R 마이너스 RD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비교해 보면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오메가1과 오메가2 사이에 오메가3는 0이 된다는 걸 이 식에서 그냥 나오고 오메가2는 오메가1으로 표시할 때 마이너스 L분의 R 오메가1이라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디스크는 오메가1 하나만의 이렇게 함수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오메가1 하나만의 함수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디스크의 각속도를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5점에 대한 각운동량을 구해라 그랬어요. 각운동량. 5점에 대한 각운동량은 5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알려진 거는 자기 디스크의 질량 중심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디스크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일축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관성 모멘트 2분의 1 MR 자승이죠. 여기. 그다음에 이렇게는 요거 4분의 1 MR 자승이고 물론 이쪽으로도 이거 4분의 1 MR 자승이고 그래서 D2와 D3 방향으로는 4분의 1 MR 자승이고 D1은 2분의 1 MR 자승입니다. 근데 평행축 정리에 써서 5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구한다면은 얘가 이 축에 대해서는 2분의 1 MR 자승 마찬가지죠. 5점에 대해서 이 축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죠. 이게 안 변하죠. 근데 이 축에 대해서는 이렇게 돌렸을 때하고 여기 4분의 1 MR 자승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돌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평행축 정리만큼 요거 질량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 축 이렇게 돌아가는 거하고 여기에 대해서 돌아가는 거 또 다르니까. 그래서 평행축 정리를 쓰게 되면은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평행축 정리를 이용하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5점에 대해서는 1축에 대해서는 2분의 1 MR 자승 그대로지만 2축과 3축에 대해서는 4분의 1 MR 자승에다가 ML 제곱을 갖다 이게 더해줘야 된다. 평행축 정리.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평행축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평행축 정리에 의해서 세 프린시팔 엑시스 방향에 대해서 주관성 모멘트들을 구하고 나면은 그 가운동량은 이거 곱하기 오메가1, 이거 곱하기 오메가2, 이거 곱하기 오메가3 해가지고 D1, D2, D3 성분이 나오죠. 근데 오메가3는 0이니까, 오메가3 0이니까 이렇게 대입해서 구하면은 그 가운동량이 5점에 대한 가운동량이 이렇게 구해진다 이거죠. 이 문제에서는 그냥 가운동량만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운동량 구해가지고 실제로는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거는 가운동량 구하는 게 아니라 가운동량을 통해서 다른 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갖다 얻어내는 그런 그 문제들을 대부분 풀려고 이런 것들 구하는 거죠. 여기서는 하여간 그런 작업을 위해서는 가운동량 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3차원 문제에 대해서도 일과 에너지 법칙 적용할 수 있는데 일과 에너지 법칙 적용하려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거죠. 운동 에너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운동 에너지 구해라 하는 문제가 그 다음에 나온 건데,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5점처럼 고정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5점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운동 에너지는 자기 질량 중심점의 움직임에 의한 그 병진 방향 운동 에너지 더하기 그 회전에 의한 운동 에너지,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쓸 수도 있죠. 그렇게 쓰면 이게 이렇게 표시 안 되고 2분의 1 요게 지점에 대한 값들을 좀 바꿔주면 그게 회전에 의한 운동 에너지 더하기 2분의 1 m 그 자기 그 질량 중심점에 대한 속도의 제곱, 그게 바로 얘하고 같다고 그랬죠. 얘하고 같다. 그래서 그 두 개로 표시 안 하고 고정점을 가졌을 경우는 이렇게 하나로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이걸 다 구해놨으니까 오메가도 다 알고 요것도 다 아니까 대입하면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표시가 된다. 운동 에너지는 항상 플러스입니다. 포지티브. 혹시 여러분들이 운동 에너지 구하다가 마이너스가 뭐 표시된다든지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알면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는 항상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되는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3차원 문제인데, 여기 막대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막대에 여기에 또 다른 막대가 여기 핀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막대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돌 수 있는 건데, 그 막대 끝에다가 여기 실로 이렇게 연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돌면은 얘가 원심력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러니까 이 실에 장력이 걸리겠죠. 장력이. 그래서 그 장력을 구해라. 얘가 오메가라는 속도로 돌 때 여기에 실에 걸리는 장력이 얼마냐 하는 걸 구해라 이거죠. 뭐 이런 기구를 설계하고 싶다 그러면은 장력 그 실이 끊어지지 않게, 그 줄이 끊어지지 않게 설계를 해야 되니까 장력을 알아야 끊어지지 않게 설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역학식들은 다 설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설계를 어떻게 그 안전하게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이 지금 장력이 걸리고 있는 게 바로 이놈이죠. 운동하고 있는 놈이 이놈이에요. 그래서 이놈의 이 막대에 그 저걸 보니까 막대 그 이걸 갖다 관성 분포를 갖다가, 이건 앞에서 배웠던 관성 다야딕을 통해서 표시한 겁니다. A점에 대해서 막대가 이게 지금 보면은 이쪽 지금 여기에다가 요 좌표계를 붙였습니다. 여기다 좌표계. 이 R1, R2라는 놈. 여기다가 이쪽 방향, R2 방향, 요거 수직인 방향. 그다음에 R3는 요거 이렇게 평면의 수직인 방향,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가 R3 방향으로도 3분의 ml 자승이죠. 이렇게 관성 모멘트가. 그다음에 요 R2 방향으로 3분의 ml 자승이에요. 그죠?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R2 방향으로 3분의 ml 자승이죠. 이렇게. 근데 R1 방향으로 이건 아무것도 없죠. R1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R2 방향으로 3분의 ml 자승 R2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R3 방향으로 3분의 ml 자승 R3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표시한다. 이거죠. 그래서 관성 다야딕으로 얘의 관성 분포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관성 다야딕 표시할 때 이게 더블 에로 쓴다고 그랬죠. A의 관성 다야딕이다. 그 다음에 이 막대의 각속도, 이 막대의 각속도는 얘하고 같죠. 얘가 두 개가 붙어서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막대 각속도가 얘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얘가 얘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러면 막대의 각속도가 얘가 달라지지만, 얘가 지금 이게 딱 고정돼가지고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몸체죠, 지금 하나의. 서로 상대 회전 운동을 안 하니까 같은 각속도예요. 그러니까 얘의 각속도는 이거 방향은 이거고 크기는 이거예요. 오메가 방향 이거예요. 방향이 이건데 이 방향을 갖다가 요걸로 요 좌표계로 표시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각도 요게 베타니까 요 방향에 요게 베타니까 요게 베타죠. 그러니까 요 방향에 요거가 R2 방향 코사인 베타만큼, 요거는 사인 베타만큼 이렇게 성분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요 벡터의 성분은 뭐냐면은 단위 벡터는 이쪽 방향 단위 벡터는 R2 코사인 베타 더하기 R1 사인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상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쪽 방향에 K 해트라고 표시한다 그러면 그냥 이게 오메가 K 해트예요. K 해트가 바로 얘하고 똑같으니까. 그게 뭐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아니죠, 지금. 그래서 막대의 각속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막대의 관성 모멘트가 관성 다야딕이 주어지고 각속도가 주어지면은
가군동량은 A점에 대한 가군동량은 예 내적 예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군동량은 관성 다야딕 내적 각속도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내적하면 얘하고 내적하면 이 뒤에 얘가 뒤에 내적되니까 요 R1하고 R2하고 내적하면 0 돼 버리잖아요. R1하고 요 R3 내적해도 0 돼 버리죠. 얘하고 내적하는 한 텀은 다 없어져 버려요. 얘하고 내적되면 여기 R2가 있잖아요. R2 뒤에 있는 놈 R2하고 내적하면 그러면 1이 되죠. 그러니까 코사인 3분의 ml 잣은 코사인 베타 R2만 남죠. R2하고 R3 내적하는 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ml 잣은 오메가 코사인 베타 R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점에 대한 요 막대의 가군동량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쉽게 이게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것들 따라만 가면 되는 정도로 오히려 3차원 문제들은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3차원 문제가 시험 문제로 혹시 어디 가서 시험을 볼 때 났다 그랬을 때 그런 문제들은 우선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거의 틀림없이 굉장히 쉬울 것이다. 그래서 3차원 문제라고 해서 야 이건 3차원 문제니까 뭐 쓰는 게 더 많고 뭐 기술하는 게 더 복잡하고 그림도 더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것이다라는 인상을 받기 쉬운데 실제로는 더 쉬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게 많이 진짜 어려운 거라면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실제는 쉬운데 어려워 보여가지고 안 풀고 나중에 그걸 갖다 나중에 자기만 혼자 못 풀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는 굉장히 그 타격이 심하니까 그런 시츄에이션에 처하지 않으려면 항상 어려워 보일 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H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결국 운동방정식이 뭐냐면은 이 막대에 관련된 운동방정식이 뭐냐면 A점에 대한 그 가군동량의 시간에 대한 미분은 A점에 대한 그 모멘트의 합과 같다. 이게 운동방정식이잖아요. 운동방정식. 그래서 우선 먼저 A점에 대한 그 가군동량의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미분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변하는 게 뭐만 변해요? 이게 오메가도 컨스탄트하다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고 변하는 건 R2만 변해요. R2만. R2가 변해. 얘가 도니까 R2가 이렇게 돌잖아요. R2가 변해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야 돼. 얘를.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미분 못할 때 쓰는 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벡터 미분 정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벡터 미분 정리로 여기 한 겁니다. 여기에 그대로 R에 대해서 그 레퍼런스 프레임 R에서 봤을 땐 이놈이 안 변하니까 그 부분은 여기 지금 앞에 생략된 겁니다. 생략되고 더하기 뭐냐면 여기에 R에 대한 각속도 크로스 요거 자체 이렇게 벡터 미분 정리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벡터 미분 정리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근데 내가 지금 요게 요 앞에 항 하나 요게 지금 빼먹고 요게 지금 요게 0 되는 텀 요게 생략하고 여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하나도. 그 벡터 미분 정리에 대한 걸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미분해서 여기 나왔어요. 요게 뭐하고 같아야 된다? 모멘트. A점에 대한 모멘트하고 같아야 된다. 이 막대에 힘을 작용하고 있는 데는 어디냐면 이 A점에 발력이 있고 이 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A점의 발력은 A점에 대한 모멘트를 발생을 안 시키죠. 팔 길이가 0이 돼 버리니까 여기 작용하는 힘은 그 유일하게 여기에 모멘트 A점에 대한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이 장력이에요. 이 장력 T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 길이. 팔 길이 크로스 이 장력 한 게 바로 그 모멘트죠. 그 모멘트가 여기 표시된 이 값이죠. 모멘트가 팔 길이 크로스 저 장력.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가 한 가지 내가 빼먹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서 이게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죠. 중력이 자기 자중. 그래서 요 자중 곱하기 요 팔 길이. 자중이 이렇게 되는 여기서부터 여기 2분의 1 사인 베타 요게 2분의 1 코사인 베타죠. 여기 코사인 베타 여기 2분의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장력 곱하기 2분의 1 코사인 베타. 그래서 그 두 개가 여기 나오죠. 2분의 mg L 코사인 베타. 그다음에 여기 장력 T 사인 베타. L 사인 베타. 요게 장력에 의한 A점의 모멘트 값. 장력은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이렇게 플러스 방향이죠. 이게 반시계 방향 플러스 방향. 중력은 이렇게 돌려줘요. 마이너스 방향. 그래서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같다라는 식에서
t 값이 이렇게 얘하고 같다라는 데서 이 t 값이 이렇게 금세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보면 굉장히 쉽게 풀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벡터 미분 정리를 안 배웠다면 요거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거 구하는 게 벡터 미분 정리를 안 구했다면.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은 이거 설명해 놓은 부분에 보면 요 부분을 갖다가 벡터 미분 정리 안 쓰고 설명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데 벡터 미분 정리 알고 있으면 요 부분이 쉽기 때문에 여기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또 구하라고 하면 A점에 여기 작용하는 반력을 구해라 그랬어요. 여기 작용하는 반력을 구해라. 자, 거기 작용한 반력을 구하려면은 지금 여기 하나 얘가 운동할 때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선형 운동량을 미분한 값이 이 막대에 작용하는 모든 힘과 같다라는 식이죠. 선형 운동량이 얼마냐면은 질량 곱하기 저 막대의 속도예요. 막대 질량 중심점의 속도예요. 이 막대의 질량 중심점의 속도는 얘가 이렇게 오메가로 돌고 있으면 저쪽 방향으로 들어가겠죠. 속도가 그쪽 방향. 크기는 요 길이 곱하기 오메가 한 게 이 속도의 크기고 방향은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마이너스 R3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형 운동량이 여기 보면은 선형 L이 여기 그죠? M 곱하기 2분의 1 코사인 베타. 요게 지금 2분의 1 코사인 베타가 그 8길이고 곱하기 여기 오메가. 요게 속도의 크기고 요거 질량이고. 그다음 방향이 마이너스 R3 헤트 방향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게 L이에요. 요거 미분한 놈이 저 막대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과 같다. 바로 병진 운동 방정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거 미분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벡터 미분 정리 알아야 되죠. 벡터 미분 정리. 요거 미분하려면 R3가 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변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죠. 요거 그대로 R에서 봤을 때 R3는 0이니까 앞에 첫 번째 항은 0 돼 버리는 거고 두 번째 항은 오메가 R 크로스 요거 자체 한 거죠. 그래서 그 값이 요거예요. 뭐 벡터 미분하는 것 자체는 결과는 요것이 뭐와 같아야 되느냐? 거기에 작용하는 모든 힘과 같다. 작용하는 모든 힘은 세 가지 힘이 있었죠. 아까 장력 작용하고 있었고 발력 작용하고 있었고 중력 작용하고 있었어요. 세 가지 힘. 그것이 이 세 가지죠. 요거 장력, 요건 방향, 장력이 작용한 방향입니다. 장력. 그다음에 요거 그 발력이 세 가지 성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A1, A2, A3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중력, 자기 자중. 그래서 요 세 개를 적용해 보면 얘하고 같다라는 걸 해가지고 해보면은 A3는 0 나오고 A1은 이렇게 나오고 A2는 이렇게 나오고 그냥 비교해서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풀리는 거예요. 사실은 3차원 그 문제들은 대부분 다 굉장히 쉽습니다. 뭐 여기 로지컬하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숫자가 많이 나오고 뭐 기술해야 되는 게 많아서 귀찮고 지루하긴 하지만 그거 외에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오히려 없습니다. 3차원 문제는 대부분 훨씬 쉬워요. 자, 이 문제는 앞에서 이거 어떻게 관성 다이아딕 구하는지 앞에서 이거 풀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관성 다이아딕이 이런 식으로 구해졌다. 그래서 I1만스보다 I33까지 이게 다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 D점에 걸리는 발력을 구해라. 이 D점에 걸리는 발력 구하는 거나 C점에 걸리는 발력 구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왜냐면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건데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 막대에다가 M이라는 모멘트를 갖다 작용시켰을 때 D점에 걸리는 발력을 구해라 하는 문제예요. 뭐 간단하죠. 왜냐면은 얘의 각속도가 뭐냐면 X방향 얘밖에 없어요. X방향밖에 없으니까 이게 A1 방향이니까 각속도는 오메가1 A1 밖에 없어요. 그죠? 각속도 오메가1 A1이고 그 다음에 얘니까 얘 곱하기 이 막대의 각운동량은 관성 다이아딕 곱하기 오메가. 그러니까 이게 오메가1 A1이니까 여기다가 오메가1 A1을 갖다 뒤에서 이걸 내적해버리면 A1이 뒤에서 내적되니까 이 뒤쪽에 A1 있는 놈만 살아남는 거죠. 요것들만. 그것만 살아남고 이 뒤쪽에 A2나 A3 나오는 놈들은 다 내적하면서 A1하고 내적하면서 다 0 돼버리기 때문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세 개 텀만 남은 겁니다. 이렇게 세 개 텀만. 그래서 요게 바로 각운동량이다 이거죠. 막대. 그러면 그곳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 바로 저놈이 받는 모멘트 저 합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D점에 대해서 D점에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이렇게 세 개의 성분을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막대가 받고 있는 모멘트 이거다. 그러면 자 C점에 대한 이 막대의 C점에 대한 각운동량은 여기 아까
이 IC에다가 요거에 이렇게 구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시점에 대한 그 시점에 대해서 모멘트를 갖다 구해야 되는데 모멘트는 이 자체 모멘트에다가 D점의 반력에 의한 모멘트가 있죠. 이 반력이 시점에 대해서는 이 팔 길이 곱하기 여기 시점에 작용하는 힘 이게 그 또 모멘트를 발생시키니까 시점에 대해서 그래서 그 두 개를 한 겁니다. 이게 자기가 그 막대가 받고 있는 모멘트 이 MA1이라는 모멘트죠. 이게 MA1이라는 모멘트고 그 다음에 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 길이 곱하기 여기 작용하는 여기 반력에 의한 거. 이 팔 길이가 LA1 크로스 요거. 그래서 이놈이 요거의 시간에 대한 미분과 같다. 그 관계식에서 이 밑에 있는 그 식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걸 갖다가 이거 시간에 대한 미분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미분하려니까 직접 못 하죠. 그래서 벡터 미분 정리 써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하는 거 보면 항상 똑같은 식으로 지금 풀고 있어요. 미분하려고 그러니까 항상 벡터 미분 정리 쓰는 거. 그거밖에 뭐가 복잡한 게 뭐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은 A에 대해서 A 기준틀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놈은 안 변하니까 여기는 여기 만약 오메가만 변하는 거죠. I1만 I2만 I3만 안 변하는 거니까 오메가만 변하니까 오메가 다시 되는 거죠. 미분하면 그게 그놈이 요 놈이고 그다음에 요 텀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오메가1 닷 여기 나오는 요 텀 닷 나오는 요 텀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요 텀이 바로 요 뒤에 나온 요겁니다. 계산해 보면 그래서 이놈이 이 앞에 있는 놈하고 같다라는 걸 비교하면은 결국 A1 성분, A2 성분, A3 성분 비교한 게 바로 요거 비교하고 여기 A2 성분, 여기 A3 성분이에요. 거기서 D2, D3가 그냥 나온다. D1은 결정되지 않아요. D1은 왜 결정이 안 되느냐? 이 운동하는 데 있어 여기다 D1으로 아무리 힘을 준다고 해도 이 운동에 무슨 영향을 주겠어요? 그죠? 이쪽에다 아무리 힘을 줘도 이 운동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D1은 뭐라고 그랬죠? 부정전개죠. D1에 대해서 부정전개. D1에 대해서 이쪽 방향으로 아무리 힘을 갖다 주거나 말거나 이 운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칩니다. 그래서 D1에 대해서는 부정전개의 문제다.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지금 가운동량 구해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모멘트와 같다는 식에서 그냥 구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문제 요거는 이 문제를 보면 아까 그 다뤘던 똑같은 문제인데 아까 각속도 구했던 문제인데 이 접촉점에 원판과 지면의 접촉지에 가해지는 접촉력을 구해라 이런 문제예요. 접촉력을 구해라. 컨택 포스를 구해라. 이게 언뜻 들으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거죠. 야 무슨 저거 어떻게 구하지? 딱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런 문제 풀 때 무슨 뭐 힘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거 푸는 방법은 바로 뉴턴의 운동의 법칙밖에 없는 거고 뉴턴의 운동의 법칙을 갖다가 변형시킨 게 가운동량 각충격량 그 적분 원리 운동의 법칙을 갖다가 약간 변형시킨 게 그 모멘텀 이쿠에이션들 가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미분은 모멘트와 같다 현형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미분은 받는 힘인 것 같다. 그 법칙밖에 없어요. 그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죠, 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문제는 그걸로밖에 풀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근데 3차원 문제의 경우에 지금 여기서 봤듯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모멘텀 프린시플 쓰는 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는 가장 좋은 풀이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수준에서 이게 시스템이 조금 더 복잡해지면 더 어드밴스드 된 그런 방법론을 써야 돼요. 시스템이 복잡해지면은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대학원 가서 배워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런 어느 정도 단순한 시스템들에서 3차원 문제가 주어졌다. 그 모멘텀 프린시플 그러니까 선형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미분은 그 물체가 받는 힘과 같다라는 식으로는 가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미분은 그 물체가 받는 모멘트의 힘과 합과 같다.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저게 그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뭐 무슨 문제가 나와도 그거 써서 풀겠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다 풀리게 돼 있다. 이거. 예. 자, 우선 이 지금 저 관성 다이아딕을 갖다가 구해야 되는데 아까도 그랬지만 이거에 대해서 관성 다이아딕을 이거 구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 요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요게 이 D1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라고 그랬고 앞에 게 2분의 mR 자승
이게 이 D2 축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는 여기 4분의 mr 자승에다가 ml 자승 더한 거라고 그랬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관성 다이아딕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 D1, D1, D2, D2, D3, D3 이렇게 된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 각속도는 앞에서 우리가 구했었죠. 각속도 오메가1 하나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구했던 내용입니다. 그 디스크의 각속도는 오메가1 D1 빼기 L분의 R 오메가1 D2 요거 앞에서 구한 값이에요. 자, 구한 값들 이용해서 이거 이 관성 다이아딕 곱하기 이 그 각운동량 각속도 한 개 바로 각운동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관성 다이아딕 곱하기 각속도 한 개 바로 5점에 대한 이게 관성 다이아딕을 5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 썼으니까 5점에 대한 각운동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내적해서 하면 이런 값이 나와요. 이런 값이 이거 내적하는 건 뭐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놈을 미분한 놈이 뭐라는 거예요? 5점에 대한 이 물체의 각운동량을 미분한 놈이 이놈이 받는 힘에 의해서 이 5점에 대한 모멘트와 같다 이런 거잖아요. 이놈이 받는 힘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이놈이 받는 힘이 한 두 개죠. 하나는 자중, 그다음에 여기서 받는 컨택 포스가 있죠. 컨택 포스.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물론 얘가 받는 힘은 요 5점에 작용하는 힘을 받고 있지만 5점에 작용하는 힘은 5점에 대해서 모멘트를 발생 안 시키니까 걔는 생각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그 힘이 여기 컨택 포스는 이렇게 두 방향으로 표시했어요. 하나는 노멀 포스, 평면의 수직인 방향, 하나는 그 트랙션 포스, 이게 마찰력 방향, 걔가 굴러가고 있는 그쪽 방향이죠. 그쪽 방향. 이렇게 두 가지 힘으로 표시했어요. NT 둘 다 모르는 놈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각운동량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분은 뭐하고 같다? 바로 그 힘들이 작용하는 여기 팔 길이 곱하기 힘 여기에서 n도 있고 d도 있고 여기 마이너스 mg d2 요거 자중에 의한 것도 있죠. 요게 내적한 것과 같다. 외적한 것과 같다. 이게 모멘트죠. 그 세 개의 힘에 의한 모멘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 내적하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하고 얘 미분한 게 지금 여기 있잖아요. 아니 이거 미분한 거죠. 이거 미분하려면은 바로 또 베타 미분 정리 써가지고 한 게 여기 있어요. 이렇게 구한 거. 얘하고 같다. 거기서 구해진다 이거죠. 여기서 성분이 세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구해보면 t가 0이 나오고 n이 이렇게 나온다. 일정한 속도로 굴러가고 있을 때 트랙션 포스는 0이 돼버려요. 0이 돼버려요. 그리고 노멀 포스만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디스크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이 이렇게 된다 하는 걸 갖다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점에 작용하는 발력을 구해라.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5점에 작용하는 발력을 구하려면 그 지금 시스템 전체가 선형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그 시스템 전체가 받는 힘의 합과 같다. 그걸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힘 중에서 그 컨택 포스하고 자중은 고려했는데 5점에 작용하는 발력은 우리가 고려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발력까지 합찬 세 개의 힘의 합이 선형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미분과 같다. 이거 같은 거죠. 그래서 선형 운동량에 대한 미분을 하는 거하고 바로 요거하고 같은 거죠. 질량 곱하기 요게 가속도하고 같은 거죠. 선형 운동량의 미분이 mvg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 바로 mag잖아요. 이 ag를 이렇게 구해서 해도 되고 ag를 이건 쉽게 아니까 얘가 뺑뺑 돌고 있잖아요. 디스크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디스크가 앞에서 이렇게 원 운동을 하고 돌고 있으면 반경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게 이거잖아요. 반경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해서 저 값이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하고 m 곱하기 제가 앞에서 했었던 그 노멀 포스, 트랙션 포스, 그 다음에 그 자중, 그 다음에 그 5점의 작용 발력 R1, R2, R3 요거 세 개 더한 것과 같다. t는 0 나왔으니까 그렇게 세 개 더한 것과 같다 하는 요 관계식으로부터 여기 저거죠. 관계식 요게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요 받는 모든 힘과 같다 해서부터
R1, R2, R3가 결정된다 이거죠. 이것도 여기에 살짝 요거를 끼워놓은 이유는 이게 이렇게 안 구하고 여러분이 질량 곱하기 선형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지점의 속도 이렇게 구한 다음에 지점의 속도를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요. 벡터 미분 정리 써서 그렇게 구하는 게 결국 질량 곱하기 요거하고 같아지는 거하고 같아요.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 가속도가 구하기 쉽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것 뿐이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항상 선형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받는 모든 힘과 같다. 이게 받는 모든 힘이죠. 여기 있는 게 여기 받는 모든 힘. 요게 5점에 작용하는 힘. 요게 접촉력. 요게 자중. 세 개의 비교를 해서 R1, R2, R3가 다 구해진다 이거죠. 자, 그래서 똑같은 식으로 그 3차원에 관련돼서 3차원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선형 운동량이나 각운동량 구해가지고 그거 미분한 게 그 강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과 같다, 모멘트의 합과 같다. 그거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 구하는 그런 식으로 전부 다 구하게 돼 있어요. 3차원 문제. 아주 쉽습니다. 단지 3차원 문제에서 그 필요한 속도나 각속도나 이런 거 구할 때 혹시 시스템이 복잡해지면은 그때 앞에서 15장에서 배웠던 그 지식을 이용해서 속도나 각속도를 여러분이 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려워지는 예제예요. 어려워지는 예제. 여러분 여기서는 그런 어려워지는 예제까지 다루지 않았죠.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훨씬 어려운 문제도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 15장에서 배웠던 각속도나 속도 구하는 좀 복잡한 시스템에 그 공식을 써서 각속도나 속도를 구해 놔야 각운동량이나 선형운동량을 구할 수 있잖아요. 3차원. 그래야 그걸 미분해서 그게 힘의 합과 같다. 그 강체가 받는 힘의 합과 같다. 그 강체가 받는 모멘트의 합과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데 그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바로 15장에서 배웠던 키네마틱스가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여기서 어려운 게 없어요. 똑같은 뉴턴의 운동의 법칙 쓴 것밖에 없고 그 역학 법칙으로는 키네마틱스가 어려워지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 뿐이에요. 대부분. 그 외의 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키네마틱스. 그래서 15장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들이 가장 실제 엔지니어링 문제를 풀 때 어려워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운 거 가지고 차근차근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 거를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그게 무슨 뭐 특별히 뭐 어렵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여기에 지금 자이로스코프가 등장을 하는데 이 자이로스코프를 여기서 그 소개를 하고 있는 거는 이 자이로스코프에 그 관련돼서 요 가운데 있는 요 자이로스코프라고 그래요. 얘가 공간에서 임의의 자세를 취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바깥에 이게 둘러싸고 있는 놈을 갖다 이게 긴벌이라고 그러는데 이 긴벌이 제일 바깥에 여기 A라고 되어 있는 놈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런 놈이고 요걸 갖다 프리세션이라고 그래요. 프리세션 앵글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이 A 안에 이 B가 또 이렇게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또 돌아요. 그래서 이 Y축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꼴이 되고 그 안에 다시 Z축으로 이렇게 끼워져서 이렇게 이제 자이로가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Z축으로 돌고 있고 Y축으로 돌고 있고 또 Z축으로 돌아서 이게 오일러 앵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세 개의 각도 이렇게 돌고 있는 놈이 파이 또 B가 A에 대해서 도는 이 앵글 갖다 이건 뉴테이션 앵글이라고 그러는데 요 세타 그 다음에 요 자이로가 이 B에 대해서 돌고 있는 요게 프사이 요게 프사이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 세타 프사이 이 세 개의 앵글 이게 오일러 앵글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앵글입니다. 그래서 요 앵글로 세 개의 앵글로 이 자이로의 공간에서 임의의 자세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그 세 개의 앵글로 공간에서 이 자기의 자세가 삼자유도 가지니까 세 개의 앵글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세 개의 앵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얘의 각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얘 각속도 덧셈 정리를 생각하면은 이 C의 각속도는
바깥에 전체적인 기준툴에 대해서 n 뉴턴이한 절대 기준툴에 대해서 A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A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n에 대한 A의 각속도 에다가 A에 대한 B의 각속도 B에 대한 C의 각속도 이렇게 더하면은 n에 대한 C의 각속도가 나온다. 그게 각속도 덧셈 정리였죠. 그래서 n에 대한 A의 각속도는 A는 이렇게만 돌고 있으니까 n에 대한 A의 각속도는 이 A의 이쪽 Z축으로 붙어 있는 A에다가 좌표계를 갖다가 A1, A2, A3를 붙였다. 그러면 요 Z축 방향이 A3 방향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파이 닷 A3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에다가는 또 B1, B2, B3를 붙였다 그러면 Y 방향으로만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그 B에 붙어 있는 저건 B2축이죠. B2축. 그래서 세타 닷 B2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C는 또 B에 대해서 또 Z축으로만 돌고 있는데 C에 또 C1, C2, C3를 붙이고 있으면 이 제일 마지막인 걸 사이 닷 C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개를 더한 게 바로 저 C의 n에 대한 각속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나온 것처럼 n에 대한 A의 각속도는 파이 닷 A3, A에 대한 B의 각속도는 세타 닷 B2, 그 다음에 B에 대한 C의 각속도는 사이 닷 C3. 그래서 얘 세 개를 더한 게 바로 n에 대한 C의 각속도죠. 이렇게 각속도 덧셈 정리해서. 그래서 요게 바로 저 자이로의 각속도예요. 이렇게 각속도가 되는데 여기 지금 좌표계가 A1, A3, B1, B2 이게 세 개가 다 쓰이고 있으니까 이게 좀 귀찮죠. 나중에 이거 가지고 더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좌표계가 여러 개 있으면 계산하기 어려워지니까 좌표계를 통일하고 싶은데 뭘로 통일하면 좋을까 했을 때 여기서 많이 쓰는 게 가운데 있는 좌표계를 통일해요. 가운데 B1, B2. 왜냐면 얘하고 관계가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B는 A와 C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구하기가 쉽죠. 이렇게 두 개가. 얘하고 얘를 관계를 구하려고 그러면 얘를 얘로 바꾸려면 이게 두 번 바꿔서 가야 되거든요. 복잡하건.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거 씁니다. 가운데.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놈으로 B1, B2, B3로 얘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놈이 여기 그 뒤에 보면은 그래서 A3와 C3를 갖다 이렇게 A3와 B1, B2, B3의 관계, 또 C3와 B3의 관계, 이걸 갖다 이용해서 대입하면은 앞에 있는 놈이 B1, B2, B3를 이용해서 각속도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B1, B2, B3에 대해서 저 자이로가 이 쉐입이 B1, B2, B3에 대해서 이 쉐입이 이 액시 시메트릭해요. 그렇죠? 이쪽 방향이 저 B3 방향이기 때문에 B1, B2에 대해서 물론 B1, B2는 이 C에 붙어 있지는 않지만 C에 붙어 있지 않아도 B1, B2에 대해서는 어느 축도 다 주관성축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B1, B2, B3에 대해서 얘 관성 다야딕을 표시하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나온 것처럼 B1 방향으로 B2 방향으로 이게 주관성 모멘트 방향이 다 되기 때문에 어떤 방향도 그리고 B3 방향이 주관성 모멘트 방향이기 때문에 요게 2분의 1 MR 자승 만일 저게 디스크라면은 요게 4분의 1 MR 자승 요게 4분의 1 MR 자승에 해당하는 거죠. 만일 유니폼한 디스크라면은.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IT 트랜스버스의 의미고 요거 로테이션 저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값이 같고 요거는 일반적으로 요거 저 유니폼한 디스크라면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성 다야딕도 구했고 가공동량 각속도도 구했으니까 얘하고 내적하면 바로 가공동량이 구해지죠. 가공동량. 얘하고 내적한 값이 바로 이렇게 구해집니다. 요 놈을 미분한 놈이 그 자이로가 받고 있는 모든 모멘트의 합과 같다 이거죠. 저 자이로가 받고 있는 모멘트는 사실은 뭐만 받느냐면은 자이로가 받고 있는 모멘트는 자이로가 뭘 받겠어요? 이게 만일에 받는다면은 얘가 공기에 의한 마찰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돌려고 그러는 걸 방해를 하겠죠. 움직이는 그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찰에 의해서 이쪽으로 돌아가는데 이걸 갖다 마찰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그걸 못 돌리게 하는 이쪽 방향으로 저걸 받을 거예요 아마. 그죠? 만일에 얘를 갖다가 진공 중에 둔다 그러면은 공기 마찰이 없으면 유일하게 얘가 받는 마찰력은 얘가 이렇게 돌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마찰에 의해서 얘가 도는 걸 갖다가 슬로우 다운 시키는 그런 그 모멘트를 이쪽 방향의 모멘트만 받을 거예요. 그죠? B3 햇 방향의 모멘트만 받습니다. 사실은 B1, B2 방향은 아무것도 안 받고. 그래서
결국 이 자이로가 오래 돌려고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그 요 마찰력을 줄여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마찰력을 갖다가 기계적인 마찰력을 갖다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주 정밀 기계공학에 관련된 테크놀로지입니다. 그 테크놀로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아무나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이런 자이로가 이 자이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전부 방향을 갖다가 공간에서 방향을 갖다가 이 그 레퍼런스 값을 갖다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얘는 뭐 외부로부터 힘을 갖다 받지 않으면은 모멘트를 안 받으면 얘가 방향을 안 바꾸잖아요. 방향을 안 바꾸기 때문에 이게 마찰력이 굉장히 작으면은 얘는 아무런 모멘트도 안 받고 있는 겁니다. 얘는 방향을 항상 일정한 방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대륙간 탄도탄 같은 걸 쐈다 그러면 걔가 날아가면서 자기가 어떤 방향에 있는지 그 방향을 갖다가 자기가 알아야 컨트롤하는데 그 중심 자기가 딱 가지고 있는 원래 방향을 딱 지시하는 놈이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움직이면서 그거에 대한 각도를 갖다가 매저함으로써 내가 지금 자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군사 무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거고 모든 그 항공 우주 분야에 날아다니는 물체들은 다 이거를 기존으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크리티컬한 저거죠. 자이로라는 거. 아주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부품이고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무기로 쓰이는데 아주 핵심적인 부품이어 가지고 금수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저거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이로도 뭐 그 등급이 있어서 아주 고성능 자이로 같은 경우는 금수 품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하간 그 방정식이 아까 나온 바로 그 가공 동량을 다 미분해서 얻은 놈. 그 미분하려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미분하면은 여기서 요거 미분하면 요거 이렇게 벡터 미분 정리 써서 이렇게 된다. 왜냐면 h가 b1, b2, b3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b 기준들로 바꿔서 이렇게 미분하고 그다음에 오메가 이렇게 크로스 h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요거 구한 게 바로 요거고 b 기준들에서 b1, b2, b3는 안 변하니까 나머지 세타, 파이, 사이만 미분해서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오메가 크로스 h는 여기 밑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오메가 크로스 h 이게 오메가 앞에서 구했던 오메가고 여기 h 가공 동량이고 그래서 그 두 개 합친 놈이 자이로 같은 경우에 아까 이렇게 돌 때 M3 방향으로만 그 저기에 작용하죠. 그게 바로 자이로 방정식입니다. 그 방정식을 가지고 자이로의 그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갖다가 알 수 있고 그런 방정식으로 유도해서 자이로와 관련된 그런 연구 논문이 한동안 굉장히 많이 이쪽 분야에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연구들을. 그래서 자이로 방정식이 어떻게 유도되는가 실제 자이로 방정식이 어떻게 유도되는가 하는 걸 갖다가 잠깐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이로 방정식 유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배웠던 그 가공 동량을 갖다 미분해서 받는 모멘트의 합과 같다라는 그거 쓰는 것밖에 없다 이거죠. 그거 쓰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다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좀 달라 보이지만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뭐가 그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키네마틱스 지식 그런 걸 대부분의 문제들이 어려운 게 다 뭐가 어렵냐면 후반부에 가서 어려워지는 게 여러분 15장 내용이 거기서 베이스를 탄탄하게 안 해놓으면 뒤에 갈 때마다 그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15장 내용이 흔들흔들하는 이 좀 사운드하지 못한 그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뒤에 가서 계속 어렵다고 느껴져요. 사실은 뒤에 나오는 거는 15장 플러스 뭐냐면 역학법칙으로는 뉴턴의 운동의 법칙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뉴턴의 운동의 법칙을 갖다가 변형한 일과 에너지 법칙이나 또는 충격량 운동량 법칙 또는 모멘텀 프린시플 걔네가 반복되는 것 뿐이에요. 형태는 똑같은 18장은 특히 모멘텀 프린시플이라는 건 가공 동량의 시간에 대한 미분은 모멘트의 합과 같다. 선형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미분은 힘의 합과 같다. 그거예요. 18장에 그것만 나오잖아요. 그거 외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그거를 쓰려고 그러니까 가공 동량이나 선형 운동량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가공 동량 구하려면 각속도 알아야 되고 선형 운동량 구하려면
속도 알아야 되는데 자기 무게중심에 그거 구하려니까 3차원에서 바로 15장에서 배웠던 그 지식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벡터 미분 정리 같은 게 여기서 많이 나왔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 익숙하지 않으면 여기 와서 그것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모멘텀 프린시플이 뭐 맨날 똑같은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식도 너무 간단하잖아요. 가공동량 H 다트는 M과 같다. L 다트는 F와 같다. 그 식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그 식밖에. 다른 식이 여기 나오는 게 없어요. 어려운 거 뭐가 어렵다? 키네마틱스가 어렵다. 그래서 15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15장 할 때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계속 뒤에 나오는 다 15장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거지. 역학 법칙은 뉴턴의 운동의 법칙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우는 운동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배우는 건 토탈에서도 동력학에서 역학 법칙 배운 거는 뉴턴의 운동의 법칙과 쿨롱의 마찰의 법칙밖에 없어요. 쿨롱의 마찰의 법칙과 뉴턴의 운동의 법칙은 별개의 법칙입니다. 그거는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법칙밖에 배운 게 없고 여러분이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이 역학에서 배우는 게 기계공학에서 배우는 것 중에 거기에 더해서 배우는 게 재력학에서 배우는 후크의 변형의 법칙 그거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사이 그 세 가지 법칙밖에 배운 게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뭐 혹시 자기장이나 이런 걸 더하면 이제 막스웰 방정식에 가지고 이제 자장이 발생시키는 힘 이런 거 관련된 그런 역학 법칙들을 갖다가 또 추가적으로 배워야 되고 또는 정전기력이 발생시키는 힘 이런 건 전자기력과 관련된 그런 법칙들이 우리 역학 예제들에 사용돼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배울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 학부 과정에서는 법칙이라고 역학 법칙이라고 배우는 건 그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체역학 관련돼서 고체역학, 동력학과 관련된 그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법칙이 뭐 어려운 것도 없잖아요. 뭐 전부 되게 간단한 것들이에요. 어렵게 느껴지는 건 전부 이 키네마틱스 때문에 대부분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키네마틱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자체로도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건 마지막으로 어떤 물체가 회전을 딱 할 때 그 회전 운동이 얼마나 안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거 왜 저거 하냐면 우리 주변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새틀라이트 같은 게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우주 공간에 올라가 있는 새틀라이트를 보면 얘가 뺑뺑뺑뺑 이렇게 돌고 있는 거를 볼 거예요. 새틀라이트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새틀라이트 하면 돌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왜 돌고 있을까? 그런 건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새틀라이트가 왜 돌고 있을까? 새틀라이트를 왜 돌려주느냐면 얘가 자세를 그렇게 딱 같은 자세로 유지를 하고 있어야 공간에서 그렇게 그 방향으로만 하고 있어야 그놈이 지구상하고 교신할 때 같은 방향을 하고 있어야 얘가 전파의 송수신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막 이렇게 텀블링 돼 버리면 이게 전파 받는 부분이 막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면 막 전파를 받았다 끊어졌다 막 이러기 때문에 전파 송수신이 안정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교신이. 그래서 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또 예를 들면은 태양이나 이런 데서 전지판으로 해가지고 그 태양 저걸 갖다가 에너지를 갖다 하려고 그러면 그 또 태양 에너지를 갖다가 이렇게 전지판을 갖다가 그쪽 방향으로 딱 일정하게 가리키고 있어야 또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따지기 위해 그래서 이게 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일정하게 돌고 있을 때 걔가 항상 그 방향으로 오랫동안 돌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공위성이 수명이다 하는 건 다 뭐 때문이냐? 이게 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질만 하면 다시 자기가 이제 제트 같은 걸 쏴가지고 다시 돌리고 그러는데 다 쓰고 나면은 얘가 돌아갔다가 말고 이제 그 다음엔 막 텀블링 돼버려. 그럼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뭐 기계 부품이 고장나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그 에너지가 다 돼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도는 게 중요한데 자, 어느 방향으로 돌려야 얘가 안정적으로 도느냐 하는 거예요. 주관성 축 방향으로 돌리는 게 좋겠다라는 건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주관성 축 방향 아닌 방향으로 돌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관성적이라는 거는 두 방향 사이의 회전 운동의 커플링 현상을 연결해 주는 저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쪽 아무 방향으로 돌리면은 그쪽 방향 돌려가지고 딴 방향 운동이 막 회전 운동이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텀블링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관성 축 방향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 주관성 축 방향 중에서도 어느 방향으로 돌려야 되느냐? 주관성 축 방향에서도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가장 관성 모멘트가 작은 방향이나 또는 가장 큰 방향으로 돌릴 때만 얘가 안정성이 유지된다.
주관성 모멘트가 3개 값을 갖죠. 그 중에서 중간 값을 갖는 그쪽 주관성 축으로 돌려주면 얘가 텀블링 해버린다. 그걸 증명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방정식이 이게 그 오일러의 방정식인데, 공간에서 회전 운동하고 있을 때 우주 공간의 진공 속에서 회전 운동하고 있으면 외부로부터 받는 모멘트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고 모멘트는 하나도 없고 운동 방정식만 이렇게 주어지는데, 얘가 처음에 오메가 1축 방향으로 돌렸다고 치자 이거죠. 1축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 돌려도 얘가 퍼터베이션 양이 항상 끼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오메가 2 방향으로 약간 성분이 들어가고 오메가 3 방향에 약간 이게 섞여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거죠. 이게 퍼펙트하게 돌릴 수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갔을 때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이 운동이 오메가 1만으로만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 못 되느냐 이걸 따져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값들을 갖다가 이 세 값을 여기다 갖다 대입해요.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에 이 퍼터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거기 나오는 이런 식들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값이 오메가, 이건 라지 오메가는 일정한 값이고 얘네들 변하는 값이 입실он x, 입실он y, 입실он z 변하는 값이라고 치면은 이거 갖다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요 입실он 값이 워낙 작은 거니까 작은 거 곱하기 작은 거 하는 건 이거 없어져 버려요. 이거 0 돼 버리는 거고, 여기서도 여기 마찬가지 작은 거 곱하기 작은 건 없어지고, 작은 거 곱하기 요거 그냥 큰 거는 요건 남는다고 생각하고, 요거 작은 거 곱하기 작은 거는 아주 작아지니까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그거 무시하고 나머지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개의 방정식. 그럼 요 방정식으로는 요거는 그 입실он x, y에 대한 방정식이 입실он z에 대한 방정식인데, 두 방정식이 입실он y에 대한 방정식에 입실он z가 나타나고 입실он z에 대한 방정식에 입실он y가 나타나요. 요 두 개를 갖다가 서로 여기 입실он y에 대한 입실он z의 다트가 입실он y로 표시되니까, 그러면 요걸 미분하면 입실он y의 그 더블 닷 여기 입실он z의 다트 이렇게 되니까 그 다트를 갖다 여기서 있는 값으로 해서 여기 집어넣으면은 이 식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식을 가지고 그 정리를 하면 결국은 이 식이 입실он y의 더블 닷에 대한 이런 방정식이 나와요. 자, 이게 이개미방이죠. 상계수 이개미방이에요. 입실он y에 대해서 서로 디커플 시킨 겁니다. y에 대한 방정식과 z에 대한 방정식 디커플 시키는데, 이렇게 디커플 시키고 나면은 입실он y에 대한 이런 방정식이 되면은 요 가운데 있는 요 값이 요게 플러스가 돼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기본계가 돼버리죠. 이 미분 방정식에. 그렇지 않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익스포넨셜 뭐가 이렇게 나와버리죠. 익스포넨셜. 그래서 얘가 플러스가 돼야 입실론 y가 스몰 값으로, 파이나이트한 값으로 남아있지, 작은 값으로 남아있지, 얘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면은 익스포넨셜하게 시간에 대해서 솔루션이 증가하는, 하나는 익스포넨셜 람다 x가 나오고 하나는 람다 t가 나오고 하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가 나오잖아요. 람다 값이. 여러분이 공업수학 요새 2일에서 미분 방정식 맨날 배우잖아요. 상계수 이개미방. 그건 너무 쉬워가지고 그런 건 중간고사 문제도 나지도 않죠. 근데 사실은 쓰는 건 다 상계수 이개미방에 다 쓰입니다. 여기서도 쓰이고, 나중에 여러분 기계 진동학 배우게 되면 거기서도 진동 방정식이 다 상계수 이개미방 문제예요. 상계수 이개미방. 그러니까 상계수 이개미방을 여러분들이 공업수학 배울 때는 너무 쉬워가지고 그거 시험 문제도 안 나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해놨다가 나중에 사실은 뭐 어려운 문제들 뭐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베셀 방정식, 르잔드 방정식이 잘 푸는데 제일 쉬운 상계수 이개미방 방정식이 잘 못 풀어가지고 나중에 기계진동학 할 때 그거 가서 그때 가서 헷갈리고 잘 못 풀고 그런 사람들 내가 많이 보는데, 기본적인 거는 그게 실제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상계수 이개미방이. 상계수 이개미방에서 이거에 대해서 일단 요게 이렇게 됐을 때 솔루션이 익스포넨셜 람다 t 이렇게 해가지고 대입해가지고, 람다 t면 두 번 미분은 이게 람다 자승 아니에요. 람다 자승. 요건 그냥 요거 람다 자승, 요게 익스포넨셜 람다 t 이렇게 되면 요 그냥 나오고, 람다 자승이 요거하고 같다는 데서 그 람다 값을 갖다 구해야 되는데, 얘가 플러스가 돼야 익스포넨셜 플러스가 돼야 익스포넨셜 람다 t가 그 람다 값이 이미지너리 넘버가 돼가지고 코사인 사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만약에 실수로 구해져 버리면 그냥 하나는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해 버리잖아요. 기본계 중에 하나. 그래서 결국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나오는데, 얘가 플러스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I1이 I2보다 크고 I1이 I3보다 크든지, I1이 I2보다 작고 I1이 I3보다 작든지, 그러니까 I1 값이 제일 작든지 제일 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회전 운동이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자,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 중요한 얘기 때문에 하나 여기서 소개를 했던 거고, 사실 18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모멘텀 프린시플을 적용해서 3차원 역학 문제를 푸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봤듯이 알듯이 하나의 강체에 대한 3차원 운동 관련된 문제 푸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실제로. 근데 언뜻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언뜻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소개하는 문제들도 처음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아까 느껴질 그런 문제들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문제 나오면은 대부분 다 쉽게 풀린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충분히 사실은 그걸 연습을 하게 되면은 쉽다는 그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의 강체 있을 때 강체가 여러 개가 막 붙어 있다 그러면 이제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지지만 하나의 강체가 움직인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콘 같은 게 지면 위에서 이렇게 떼구르 굴러간다. 그럴 때 그 콘이 지면에서 받는 그 힘은 얼마냐, 뭐 이런 문제가 만일 여러분들한테 주어졌다 그러면은, 그거 되게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의 강체에 대한 문제예요. 그 문제 푸는 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여러분이 했던 것처럼 적용하는 게 딱 하나예요, 그냥. 모멘텀 프린시플. 가공동량의, 시간에 대한 미분은 그 물체가 받는 모멘트의 합과 같다. 또는 선형운동, 자기 질량 중심점에 대한 선형 운동량, 그거의 시간에 대한 미분은 그 물체가 받는 힘의 합과 같다. 그거밖에 적용하는 게 없어요, 18장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18장은 훨씬 쉽다. 훨씬 쉬운 거예요. 단지 28장을 갖다가 기말고사를 따진다면 18장에서 내가 이런 문제들을 잘 안 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뭐 이게 텀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잘 안 내는 것 뿐이지 실제로 내면 되게 쉬운 문제들이에요, 대부분. 실제로 내면. 18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러나 시험에 문제 자주 났던 게 자이로 효과. 자이로 효과가 뭔지는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이로 효과와 관련된 문제들은 종종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잘 마스터해야 되고, 전에도 얘기했듯이 16장 17장은 여러분이 두 번째 퀴즈의 범위에 아니었기 때문에 16장 17장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기말고사 문제로 반드시 납니다. 그러니까 그 엑서사이즈 문제들, 연습 문제들 충실히 다 풀게 되면은 한 문제는 여러분이 그냥 쉽게 풀 수 있게끔, 물론 그 똑같이 내진 않지만 거의 그 문제를 원용해서 이렇게 풀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왜 똑같이 안 내느냐, 무조건 외워서 푸는 사람들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안 내는. 이 역학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문제 보고 그냥 해답 보고 외워가지고 이거 그냥 무조건 똑같이 여러분이 암기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그거 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같은 기조의 문제가 나지만 문제 답은 바뀌게끔 이렇게 내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 문제나 똑같은 문제. 무조건 외워서 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18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관련해서 준비해야 될 점이고, 이 내용 자체는 뭐 실제로 여러분이 나중에 엔지니어로서 사용할 경우가 많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다. 절대. 이게 어려워서 뭐 시험 범위에서 제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쉬워요. 여러분들이 수학 배울 때 무슨 이런 게 어려워요. 수학 배울 때 보면 제목이, 여러분 나중에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면 수학 실력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학을 뭐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박사과정, 석사과정 이런 거 할 때 수학을 좀 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수학 막 듣고 그러는데, 수학 과목 중에 뭐가 어려우냐? 인트로덕션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 어려운 겁니다. 인트로덕션이면 소개나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인트로덕션 하고 나온 건 굉장히 어려운 과목들이에요, 대부분. 그 다음에
무슨 리니아 하면서 나오는 거, 리니아 엘지브라 하면서 나오면 야 리니아 뭐 넌리니아에 비하면 리니아는 뭐 선형이니까 아주 쉽게 듣구나.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리니아는 바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 중에서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연구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그냥 막 물어볼 게 무지하게 많은 거야. 넌리니아는 이해가 안 돼서 뭐 한 것도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물어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쉬운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무슨 뭐 저 컴플렉스 베리어블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쉽지. 여러분이 리니아 알지브라니까 리니아가 쉽겠다. 컴플렉스는 아유 컴플렉스니까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세상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실제하고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걸 꿰뚫어 보는 지혜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운 이 역학 지식이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로서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지금 스테이지가 이제 설계 엔지니어가 많이 필요하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국가 전체적으로 산업 전반적으로 이 효율성을 높여야 돼요. 효율성.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느냐면 엔지니어들이 효율을 높여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정치 투쟁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먹을 걸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엔지니어들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면 나라가 다 망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돈 내놔라 막 국가 예산으로 다 해라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하면은 뭐 힘센 사람이 그러는데 어떻게 해? 다 나눠주죠. 근데 그게 나눠주는 게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밝혀진 게 공산주의예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죠. 다 골고루 나눠서 쓰자 했는데 생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생산을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왜 나눠 쓰는데 내가 뭐하러 열심히 해? 그래서 인간의 탐욕을 이용한 게 자본주의인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실 안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게 없으면은 발전을 안 해. 아무도 열심히 안 해. 난 내가 할 만큼만 똑똑한 사람, 무지하게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은 뭔가 훌륭한 생산성과 아주 많은 사회에 공헌을 미칠 수 있겠는데 나한테 뭔가 많은 리워드가 온다 그러면 그걸 할 텐데 다 나눠주는데 뭐 해봐야 뭐 그냥 내가 그렇게 열심히 보다 내가 평범하게 살면서 내 편한 거 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중진국의 지금 트랩에 걸려 있다 그러죠. 전반적으로 보면 전부 다 보면 효율성이 되게 떨어지는데 그 효율성의 가장 핵심 부분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핵심 부분이 뭐냐면 그게 어떻게 극복돼야 되냐면 특히 기계공학이 우리 산업의 지금 한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5% 정도까지 올라가야 선진국형이 돼요. 35%. 35%까지 올라가려면 우리나라 지금 산업 사이즈의 2배는 올라가요. 2배. 5% 증가시키려면 사이즈가 2배. 전체 매출이 2배 정도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2배 사이즈로 증가해야 되는데 전 산업 분야가 그러려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효율이 증가하려면 그러려면 필요한 게 핵심 분야가 뭐냐면은 설계 기술이에요. 설계가 잘못되면은 만들다가 잘못돼 가지고 백엔 그 다시 돌려보내고 다시 하고 왔다 갔다 하느냐고 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요.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해놓으면은 그 비용이 없어집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우리가 어디다 발주를 하더라도 내가 꼭 다 안 해도 돼요. 발주를 하더라도 내가 뭔지 알고 설계할 능력이 있어 전체적인 거를 알고 이런 거 만들어줘 하고 자기가 알고 설계 사양 스펙을 갖다 딱 줄 수 있으면은 저쪽에서 나한테 함부로 바가지를 못 씌웁니다. 근데 내가 잘 모르죠. 모르면 흔히 하는 게 뭐예요? 사고 안 나게 잘 만들어. 이 얘기밖에 못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요새 많이 나오는 가불관계에서 사고 나면 네가 책임져. 그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적이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싸게는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얘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속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비용을 남겨서 많이 남길까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실력이 있으면 그 짓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사회적인 갈등이 안 생겨요. 이 사회적 갈등에 의해서 소모되는 양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서로 왜 내가 상대방이 만만해 보면 인간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내 이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자기 혼자만 정직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조직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도 그 사회 전체적인 실력이 중요합니다. 실력이 올라가면 그런 갈등이 없어져요. 왜? 서로 아니까, 선수끼리 알기 때문에 속이려고 함부로 하질 못해요. 그럼 그런 갈등이 없어져요. 모르면 붙어서 싸우는 겁니다. 내가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엔지니어예요.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면은 그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 갈등이. 왜? 다 이익이 많이 나면 나눠줄 것도 많이 생기죠. 그러면 사회적 갈등이 안 생겨요. 근데 이익이 조금밖에 안 나는데 요걸 누가 먹느냐를 놓고 나서 딜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바로 설계 기술이에요. 설계 기술. 과거 우리나라 제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조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그 제조 기술을 우리 캐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게 설계 기술이에요. 아주 사회 전반적으로 설계 기술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 중요해서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이고 중요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뭐 요새 중소기업이 무슨 뭐 갑을관계 이런 얘기만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근본적인 얘기는 뭐냐면 중소기업이 잘 되려면 뭐가 잘 되면 중소기업이 실력을 갖춰야 돼요. 실력을. 그래서 부가가치 높은 적을 만들 수 있도록 바꿔줘야 돼요. 그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으로 사람이 잘 안 가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문제가 기술과 관련된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납품할 때 설계 도면 다 내놔. 나한테 납품하려면 그럼 기술 다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거 받았다가 얘가 말 안 들으면은 얘한테 도면 주면서 네가 만들어봐 이렇게 되면 그럼 얘는 열심히 개발해 놓고 나중에 싸게 공급하다가 나중에 다 뺏기는 그런 거 막아줘야 되는 거고 둘째 실제적으로 여러분 나중에 다 그 대기업 들어가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활동할 사람들이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할 때 중소기업과 더불어서 모든 게 다 같이 하려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저걸 하면 안 돼요. 절대.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는. 서로 가격을 낮추자 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왜? 무조건 뭐 다 좋게 무슨 저 기업이 무슨 뭐 자선단체도 아니고 넌 돈 많이 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내가 망해버리면 다 망하는 건데 같이 막 원가 절감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물론 모든 부담을 다 이쪽으로 남기는 건 저거지만 그걸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상대방 그 자기 하청업체에도 그걸 노력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그 자체를 뭐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필요해요. 같이. 그래서 그거는 서로 그 같이 저걸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그 지금 아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설계 기술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제는 국내 시장이 조금해서 여기다가는 다 해서 못합니다. 세계로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외국에서 갖다 팔려면은 거기서 인증을 요구해요. 인증을. 야, 네가 제품이 내가 믿어도 된다는 걸 증명해라. 근데 인증이 다 뭘 기준으로 하게 돼 있냐면 그게 다 미국의 ASME 인증으로 해요. 미국 기계학회에서 만든 인증 절차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받으려면은 보통 중소기업들이 나가서 그걸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인증 절차에 따라서 자기가 그걸 갖췄다는 것도 다 검사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 절차 받는데 한 제품에 대해서 뭐 하나 하는데 한 3억씩 들어가요. 그 실력을 갖췄어도 그 절차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든지 사회적으로 그런 거 만들어주는 그 설계 기술 그게 돼야 내가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그 인증을 받은 사람들은 바깥에다 많이 팔 수 있고 그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퀄리티를 인정받아 가지고 더 높은 값으로 팔 수 있고 그래야 부가가치가 높아져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느냐 설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설계 기술이 얼마나 탄탄하냐고 관련이 있는데 그 설계 기술 관련된 것들이 전부 여러분이 기본적인 역학 지식이 없으면 설계 기술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야는 모르겠어요. 세상이 다 쉽게 가는 분야로 가지만 이 기계공학 관련해서 이 역학 지식은 영원히 앞으로도 영원히 어렵기 때문에 계속 필요하고 어려운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는 잘해놓지 않으면은 이걸 잘해놓으면 여러분이 평생 동안 여러분 무기가 돼가지고 무기가 돼서 여러분들이 뭐 이걸 잘해놓으면 여러분이 무슨 요새 말하는 무슨 뭐 잘리는 뭐 직장에서 잘리고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좋은 엔지니어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지금 그런 좋은 엔지니어를 어떻게 찾을 수 없을까 해가지고 지금 모든 기업들이 지금 난립니다. 지금 옛날에 제조업이 화랑하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제조업 다 없어지면서 요새 다시 제조업이 중요한 줄 알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제조업을 갖다 다시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이게 뭐 2차 산업 별로 저거 아니다라고 해서 다 포기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무지하게 크거든. 요새 이제 여러분들 나오는 셰일가스라는 그걸 통해서 그 산업을 통해서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려고 미국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키 이슈 중에 하나인데 셰일가스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둬야 되는 건데 셰일가스 만들면은 그건 이제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하고 그러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게 또 뭐냐면 기계공학. 가스를 갖다가 압축시켜 가지고 수출하려면 어디 압축시켜서 수출해야 되거든요. 가스를 갖다가 압축시키려면 압축 용기가 필요하죠. 그거 다 누가 만들어요? 기계공학 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게 안 터지고 안전하게 만드느냐. 전부 여러분 기계공학적으로 응력 해석하고 다 해야 됩니다. 재료학학 여러분 잘하지 않으면 그거 못 만드는 거죠. 그런 역학 지식들이 다 기본이 돼 앞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역학 제대로 잘해놓지 않으면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 기회는 없어요. 잠깐 하면 영원히 못 가요. 이거 잘해놓으면 여러분 평생이 보장되고 그런 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잘해놓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제3 제사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계공학과를 택한 거는 진짜 잘한 결정이에요. 그 자체는. 둘째, 여기서 열심히 하면은 진짜 평생에 탄탄대로를 갈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전공을 택했고 열심히 하면 그 조건이 그거죠. 열심히 하면. 열심히 안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가치 있고 그렇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점을 꼭 명심하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둬서 나중에 좋은 엔지니어로서 우리나라의 많은 그 미래를 위한 그 동량이 되기를 갖다가 바라면서 이 강의를 갖다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